민주당이 또 한 번 침묵을 가르는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하루 뒤 이번엔 사법부에 숨겨진 동맥 그 오래된 돈줄을 끊어내는 두 번째 조치가 정치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부터 참 노골적입니다.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혁 제안법 사람들은 짧게 변호사 자격 박탈법이라 부르죠. 한마디로 말해 지금까지 사법부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회선을 타고 흘러가던 전관예우의 피줄을 잘라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퇴임 후 로펌행 그 뒤를 따르는 전화 한 통, 그 전화가 던지는 사건 무마 방향 전환 은밀한 조율, 국민이 모르는 사이 재판의 운명이 뒤집히던 그 음지의 관행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그 모든 비밀 통로를 봉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건 단순한 법안 처리나 제스처가 아닙니다. 사법부 내부에 뿌리내린 권력형 카르텔을 끊어내는 사실상의 구조 해체입니다.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절제돼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이는 사법기관만의 윤리가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내란 수사 국면에서 사법적 책임의 무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도 이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조사에서 국민의 67%가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혁 제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들이 전관 카르텔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법제도 논의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왜 지금, 왜 이 속도로 밀어붙이느냐는 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과 완벽히 맞물린 전략입니다. 흔히 권력개혁은 한 가지 조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날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덫도 있어야 하죠. 내란 사건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면 누가 법정에 나오게 될까요? 윤석열, 김건희. 하지만 그 뒤에는 더 오랫동안 그림자에 숨어있던 사법 내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장을 기각하던 판사들, 수사 방향을 꺾던 검사들, 증거를 사라지게 하던 내부자들, 그들이 모두 법정의 조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떨어지기 전 슬그머니 옷을 벗고 나는 이제 일반 변호사다, 이 말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던 오래된 회피극, 그렇게 도망치던 시대가 이제는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숨을 곳은 없다. 징계받고 나가도 변호사 자격은 막힌다. 고위직도 퇴임 후 수년간은 영향력 행사 통로가 봉쇄된다. 내란 재판부는 법정의 전면을 막고 이번 개혁법안은 법정 바깥의 후문을 잠급니다. 이 둘이 만나는 순간 사법부가 수십 년간 누려온 은밀한 탈출구는 사라집니다. 국민에게는 늦은 정의로 보이겠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걸 사실상 경제적 쿠데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기반 즉 전관 산업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이제 김용민 의원의 공식 발표로 장면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차분한 기자회견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법부 전체를 향한 직접 경고장이자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징계받은 전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겠다. 이 문장은 단 한 줄이지만 그 뒤에 깔린 의미는 무겁습니다. 징계의 수준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과 개혁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구조였습니까? 재직 중에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도 징계를 받고 옷만 벗으면 이제부터는 변호사로 새 출발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이 희미해졌습니다. 국민은 징계를 처벌로 이해했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그게 사실상 퇴직 보너스로 작동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중징계를 받은 법조인 중 압도적 다수가 퇴직 후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로 전환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자신이 과거에 관여했던 영역대로는 자신이 다뤘던 사건과 직접 맞닿아 있는 사건들까지 다시 맡으며 막대한 수입료를 챙겨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안의 핵심은 그 관행을 법으로 끊겠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기망한 중대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쌓은 지위와 인맥을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길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양심을 배신한 사람에게 전관 특권은 없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칼날은 고위직 판검사에게 향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그 직무대행까지 포함한 이들에게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내용 국가 최고 사법 권력을 가졌던 자들에게 냉각기간을 강제로 부여하는 셈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로펌이 전관을 영입해 전화 한 통 술자리 한 번 조언이라는 이름의 압력 한 줄로 사건에 개입하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치에서 공직자 취업 제한 기간이 있듯 사법에서도 권력의 잔향을 지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입 구조를 까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누구와 어떤 자문계약을 맺었는지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국회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자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법률 자문이라는 말 한마디 뒤에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구조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로펌 이름 몇 개만 남기고 돈의 경로도 사건과의 연결고리도 알 수 없도록 숨겨져 있었죠. 이 투명성 장치는 그 가림막을 걷어내는 시도입니다. 허위 신고나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목도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거짓말을 하면 더 크게 다친다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규제가 아니라 사법 카르텔에 대한 형사적 경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축은 판검사의 정치 진출 통로를 일정 기간 막는 조항입니다. 퇴임 후 3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겠다는 것, 구체적 사건을 다루던 이들이 그 경험을 발판으로 곧바로 정치 무대로 뛰어드는 관행을 제동 걸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철학입니다. 재판과 수사가 당장의 정치적 계산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중에 출마할 지역의 표심을 위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런 유혹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개정안은 사법 신뢰회복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 전관 비리를 제도 수준에서 끊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국가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입니다. 누구를 구속할지, 어떤 증거를 인정할지, 어디까지 밝히고 어디서 멈출지 이들의 선택이 한 개인의 삶과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책임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 개정안은 그 당연한 요구를 이제서야 법조문으로 옮기려는 시도입니다.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수순사법부가 스스로 고치지 못한 관행을 입법부가 대신 도려내겠다는 선언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한 개혁쇼로 끝날지 실제 구조 변화를 만들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게는 단순한 제도 개정에서 벗어나 왜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민주당이 칼날을 연속해들이 되는가로 옮겨갑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하루 뒤 곧바로 징계판검사 변호사 자격 제한법 이 속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 내란 공범들의 도주로를 모두 봉쇄하겠다, 이 선언입니다. 내란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 법정에 서게 될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같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수년간 그림자 아래 숨어있던 사법부 내부 인물들이 줄줄이 드러납니다.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던 판사 수사 방향을 틀어 핵심 진실을 희미하게 만들던 검사 증거가 우연히 누락되던 사건들이 배후에 있던 내부자들, 그들은 지금까지 법복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란 재판부는 그 법복을 투명하게 만들 장치입니다. 이 순간 반드시 반복되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책임 회피의 고전적 장면. 재판이 본격화되기 직전 슬쩍 옷을 벗고 나는 이제 일반 변호사다, 이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책임의 무게가 희미해지던 장면입니다. 그 뒤에는 더 익숙한 시나리오가 따라옵니다. 로펌 입성 억대 자문료 과거 동료 판검사들과의 사적인 연락으로 흘러가는 사건 영향력 도주이자 재활용 회피이자 재등판, 이 모든 것이 정의라는 단어를 조롱해왔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은
그 도주 시나리오 자체를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징계받은 판검사는 변호사 개혁 자체가 제한됩니다. 고위직 판검사는 퇴임 후 수년간 전관 특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윤리 규정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의 탈출 통로를 영구 폐쇄시키는 구조입니다. 내란 재판부가 법정의 정면을 막는 장치라면 변호사 자격 박탈법은 법정 바깥의 후문을 잠그는 장치입니다. 둘이 완전한 세트로 맞물립니다. 한쪽에서 공범을 드러내고 다른 한쪽에서 도망칠 길을 끊는 구조.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사법부 내부의 제3의 권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려 한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국정의 어느 분야보다 폐쇄적 구조를 유지해왔고 그 내부의 인맥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카르텔로 작동했습니다. 그 카르텔의 핵심은 전관예우라는 경제 생태계였습니다. 강남 일대 대형 로펌들이 왜 전직 대법관과 검찰 고위직을 고문으로 모셔가는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과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연결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억대의 수임료로 바뀌고 재판 결과를 흔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전관은 상품이자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이 시장 규모는 당국 추산 연 수천억 원대.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걸 잃는다는 것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제적 인프라 전체의 붕괴입니다. 이 때문에 사법부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경제적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타격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민 시각에서는 이걸 더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이제야 정의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국민에게는 너무 당연한 요구였고 너무 늦게 온 변화였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수십 년간 반복된 전관 특권의 사슬이 끊어지고 보이지 않던 비선 통로들이 제도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움직임은 단순한 법안 발의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오래된 질서를 정면으로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의지로 확장됩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신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법 신뢰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무너졌을 때의 충격이 큽니다. 한번 금이 가면 그 균열은 사회 전체로 퍼지고 국가 시스템의 정당성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고 과거 자신이 다뤘던 사건과 직접 연결된 사건을 다시 맡고 법원 검찰 내부 인맥을 활용해 억대 자문료를 받는 구조. 국민이 보기에 이건 정의의 파산과 다름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수치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전관 카르텔이 사법 불신의 핵심 원인이라고 답합니다. 여야 지지층을 막론하고 이 수치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법개혁이 더 이상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라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입니다. 90년대에는 전관예우를 능력의 보상으로 보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불공정의 최종 보루, 사법부 특권의 상징, 권력형 부패의 뿌리, 이런 단어들이 국민 인식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의 바탕에는 최근 몇 년간 연이어 터진 사법농단 사건, 검찰권 남용 사건, 전관 로비 의혹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법원 행정처 사태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사회적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그때 무너진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신뢰의 복원을 시작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시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메시지를 넘어서 제도적 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전관의 영향력을 법적으로 봉쇄하려는 접근입니다. 특히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정보 공개는 사법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그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는 순간 사건 로비와 청탁의 공간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동안 로펌의 문 뒤에 감춰졌던 숨겨진 권력의 흐름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치학자들은 이 조항이 시행될 경우 한국 사법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투명성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런 개혁 흐름에 대해 강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일부 판사 모임에서는 사법의 독립이 침해된다.
입법부의 과도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 시각에서 보면 이 말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려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관행은 은밀하게 그러나 일관되게 특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결국 스스로 고칠 의지가 없다면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서로 교차하며 제도를 바로잡는 것, 이 원리가 지금 사법부를 향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파장 역시 작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란 재판부 설치와 이어지며 사법부의 행위 하나하나가 국민적 관심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과거처럼 조용히 넘어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숨을 조여온다고 느끼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특권 구조를 마침내 건드렸다고 느낄 것입니다. 양쪽의 긴장감은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법부 내부의 현실로 향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오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이 보기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징계가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경력 전환의 준비 단계였던 셈입니다. 옷만 벗으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거대 로펌의 고문자리 억대 연봉 그리고 더 은밀한 영향력 이런 흐름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인지 사법부는 이 구조를 수십 년간 방치해왔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의 대형 로펌들은 이 구조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각종 고위직 출신을 모셔가 전관 네트워크라는 그들만의 그림자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막대한 자물료가 오갔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의 재판입니다. 국민이 맡긴 사건의 무게가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시장의 원료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산업의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 안에는 사적 네트워크, 선후배 관계, 동기 모임, 법원 내부의 조직적 라인,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걸 단숨에 끊으려 한다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계 기반과 기득권 구조가 흔들리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국민적 관점에서는 이 개혁은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한 문제입니다. 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의 구조를 이용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이미 사법은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이번 일련의 조치들은 마침내 그 질문에 제도적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징계 판검사의 변호사 개혁 제한, 고위직 판검사의 냉가 기간, 퇴임 변호사의 수입 내역 공개, 이 네 가지 축은 분리된 개혁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연결고리입니다. 첫 번째 칼날이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드러내는 장치라면 두 번째 칼날은 그 권력이 바깥에서 사익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내부와 외부를 모두 막아 권력의 이동 경로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구조는 정치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함의를 가집니다. 사법부는 오랫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습니다. 입법행정은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받지만 사법부는 그 벽 뒤에서 스스로의 질서와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견제를 받아야만 작동합니다. 이번 개혁은 그 견제의 원리를 사법부에 제대로 적용하려는 최초의 본격적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흐름이 민주당의 정치적 결단으로 모입니다. 이번 법안은 그저 사법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구조의 숨겨진 뿌리를 정면으로 흔들어 버리는 시도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변호사 자격 박탈법 추진, 이 두 조치는 우연히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략적 구조물로 설계된 것입니다. 내란 재판부는 사법부 내부에서 누가 책임의 선을 넘었는지 빛 아래로 끌어내는 장치입니다. 그에 맞춰 변호사 자격 박탈법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복을 벗고 도망치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법정 안에서의 책임과 법정 밖에서의 책임 회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봉쇄해야 진짜 개혁이 성립합니다. 과거의 패턴을 떠올려 보면 이 조치는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던 퇴직 시나리오 그 뒤를 따르는 로펌 입성 전관 네트워크를 통한 사건 조율 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는 늘 뒷순위로 밀려났고 국민은 자신이 맡긴 재판이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금전적 거래로 변질되는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그 끝을 선언하는 첫 공식 문서가 됩니다. 징계받은 법조인의 재진입 차단 고위직의 냉각기간 퇴임 변호사 수입 내역 공개 정치 진출 제한 이 네 가지는 사법부의 폐쇄적 생태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구조적 개입입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혁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 사회적 권위 오랜 인맥 구조를 흔듭니다. 그러나 개혁이란 원래 누군가의 불편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공권력을 가진 집단의 불편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 불편을 통해 국가의 시스템이 조금씩 균형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개혁을 여야의 문제가 강조하는 이유도 그 철학에 있습니다.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라 제도 개혁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문제입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지지입니다. 법은 책에 적힌 문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그 문장에 힘을 부여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이번 법안 역시 국민의 응원이 있어야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 흔히 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사법부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이 싸움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함께해야 완성되는 변화입니다. 정의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